수백 개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만들어내는 눈부신 섬광 속에서 서태혁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물만을 주시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번뜩였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운 인파의 함성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통제선을 넘어오려는 열성적인 팬들과 취재진의 거친 밀침 속에서도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여배우 강유나의 전담 경호팀장으로서 그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통제하는 중이었다. 무전기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현장 요원들의 다급한 보고를 차분하게 수합하며 태혁은 유나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선두에서 거침없이 인파를 가르고 길을 열었다. 그의 빈틈없는 경호 덕분에 유나는 단 하나의 불쾌한 접촉도 없이 무사히 행사장 내부의 대기실로 이어지는 안전한 통로로 진입할 수 있었고, 그제야 태혁은 굳게 다물고 있던 턱관절의 긴장을 아주 미세하게 풀었다. 대기실 문이 육중한 마찰음을 내며 닫히자마자 바깥의 소음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강유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푹신한 소파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들이 다급하게 달려들어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태혁은 대기실 내부의 창문과 환풍구, 그리고 혹시 모를 도청장치의 유무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며 시선을 날카롭게 번뜩였다.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문가의 자리를 잡고 서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주변을 경계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무겁고 일정한 구두 발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굳게 닫힌 문을 넘어서까지 선명하게 전해져 왔다. 태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야수처럼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웠고, 곧이어 굳게 닫혀있던 대기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한 남자가 안으로 여유롭게 걸음을 내디뎠다. 남자가 등장하자마자 대기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고, 방금 전까지 부산하게 움직이던 스태프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춘 채 숨을 죽이며 남자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바로 강유나의 친오빠이자 대한민국 체계를 쥐고 흔드는 거대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인 강도윤이었다. 맞춤 정장 위로 드러나는 탄탄한 체격과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서늘한 이목구비를 지닌 그는 타인을 짓누르는데 익숙한 포식자의 여유를 풍기며 천천히 실내를 가로질렀다.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던 유나는 오빠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도윤의 시선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아닌 문가의 조각상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서태혁을 향해 정확하게 꽂혀 있었다. 뱀처럼 집요하고 차가운 그 눈빛에 태혁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쾌한 경고음이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도윤은 동생의 애교 섞인 인사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한 후 곧바로 방향을 틀어 태혁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느릿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일정한 마찰음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의 발소리처럼 대기실의 무거운 침묵 속을 위협적으로 울렸다. 태혁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도윤은 자신의 우월한 신장을 이용해 오만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선을 하고도 기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 유나를 위해 항상 이렇게 험한 곳에서 고생해주시는 서태혁 팀장님께는 가문 전체가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윤은 겉보기에는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오른쪽 손을 내밀었다.
태혁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직업적인 예의를 갖추기 위해 건조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뻗어 그의 커다란 손을 단단하게 맞잡았다. 두 남자의 손이 맞닿는 순간 태혁은 도윤의 소나귀에 담긴 비정상적인 악력과 손바닥을 집요하게 문지르는 노골적인 감촉에 미간을 보일 듯 말 듯 찌푸리며 불쾌감을 삼켰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저 회사와 계약된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혁은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잡고 있던 손을 자연스럽게 빼내려 했다. 그러나 도윤은 오히려 손에 쥐어진 힘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태혁을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이 집요하게 얽매었고 그의 깊고 짙은 눈동자는 태혁의 흔들림 없는 시선을 잡아먹을 듯이 맹렬하게 파고들었다. 단순한 의무감이라고 하기에는 팀장님의 그 완벽한 통제력과 빈틈없는 헌신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서 말입니다. 도윤의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태혁의 귓가를 스치듯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도윤의 말 속에 숨겨진 기묘한 뉘앙스는 단순히 동생의 경호원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칭찬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나 있었고 태혁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험난한 현장에서 수많은 범죄자와 위험 인물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태혁의 날카로운 직감은 눈앞에 강도윤이라는 남자가 품고 있는 비틀린 욕망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도윤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여동생인 유나를 향해 다정하게 머문 적이 없었으며 오직 태혁의 숨결 하나와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해체하고 소유하려는 듯한 맹렬한 집착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가까스로 도윤의 소나귀에서 자신의 손을 빼낸 태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경계의 장막을 더욱 견고하게 쳤지만 도윤은 사냥감의 반항을 즐기듯 입꼬리를 더욱 길게 끌어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는 유나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팀장님의 개인적인 일상까지도 제가 직접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군요. 도윤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으며 여유롭지만 섬뜩한 경고를 던지듯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오만하고도 위험한 선언에 태혁은 눈동자를 차갑게 가라앉히며 제 개인적인 일상에 외부인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 여동생분의 안전에나 온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단호하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태혁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타격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원하던 반응을 얻어냈다는 듯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향해 한층 더 짙은 소유욕을 드러냈다. 대기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서로의 숨소리조차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선 두 남자의 대치는 앞으로 벌어질 피말리는 심리전과 위험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완벽한 서막과도 같았다. 유나는 오빠와 경호팀장 사이에 흐르는 이 숨막히는 긴장감의 본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오빠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만 착각하며 해맑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혁은 등 뒤로 느껴지는 유나의 시선과 눈앞에서 자신을 통째로 삼키려 드는 도윤의 광기, 어린 시선 사이에서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내면의 이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만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조종하고 있는 재벌가의 후계자가 자신을 타깃으로 삼고 은밀하게 조여오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태혁은 절대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짐승의 목줄을 거머쥐 기회를 차분히 노리기로 결심했다. 도윤이 대기실을 빠져나가며 남긴 마지막 눈빛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거미줄 한가운데로
태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탐욕스러운 초대장과도 같이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을 보호하는 일상적인 경호 임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지만 태혁의 직감은 이것이 우연을 가장한 매우 치밀하고 악의적인 계획의 첫 단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강도윤이라는 남자가 뿜어내던 지독한 통제욕과 소유욕의 냄새는 과거 태혁이 처리했던 그 어떤 흉악범들의 것보다도 훨씬 짙고 위험했으며 권력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고 있기에 그 파괴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할 것이 분명했다. 태혁은 대기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 듯한 착각 속에서도 차가운 이성을 잃지 않고 머릿속으로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변수들과 도윤의 예상되는 접근 방식들을 하나씩 해체하며 냉혹한 분석을 시작했다. 이제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은 눈먼 흉기를 휘두르는 거리의 괴한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무기로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조종하는 데 익숙한 거대하고 교활한 괴물이었다. 잠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태프들과 함께 대기실 밖으로 나설 준비를 시작하자 태혁은 언제 그런 기싸움이 있었냐는 듯 평소에 무뚝뚝하고 철저한 경호팀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선두에 서서 주변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인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까지도 태혁의 등줄기에는 도윤이 남기고 간끈적하고 서늘한 시선의 잔재가 유령처럼 들러붙어 있었지만 그는 이 불쾌한 감각마저도 앞으로의 치열한 생존 게임을 위한 예리한 감각의 자극제로 삼으며 턱에 강하게 힘을 주었다. 강도윤이 자신을 사냥감으로 점찍고 어떤 덫을 놓든 간에 서태혁이라는 사내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목줄을 내어주고 굴복할 만큼 연약하거나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덫을 역이용해 사냥꾼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가 된 차가운 승부사였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요원들의 신호를 들으며 행사장 밖으로 걸음을 내딛는 태혁의 눈빛은 다가올 핏빛 폭풍을 묵묵히 기다리며 칼날을 벼리는 투사처럼 한없이 깊고 날카롭게 번득이고 있었다. 스케줄이 끝나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 되어서야 태혁은 유나를 그녀의 최고급 보안 빌라에 무사히 귀가시킬 수 있었고 하루 종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미세하게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텅 빈 지하 주차장에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자 비로소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그 숨막히는 순간들의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태혁의 머릿속은 여전히 강도윤이라는 남자가 남긴 섬뜩한 인상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시동을 걸기 전 차 안의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피곤한 눈동자를 응시하던 태혁은 낮에 도윤이 자신의 손을 맞잡았을 때 느껴졌던 그 묘한 이질감과 폭력적인 체온을 다시금 떠올리며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히 여동생을 지키는 경호원에게 건네는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신의 통제 아래에 완벽하게 굴복시키고자 하는 가학적인 포식자의 잔인한 유희였음을 태혁은 다시 한번 확신하며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윤과 같이 태생부터 정점에 군림해온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맹목적인 파괴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태혁은 휴대폰을 꺼내어 사설 정보망을 다루는 과거의 동료에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내 강도윤이라는 인물의 이면과 그가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비공식적인 행보들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에 착수해 줄 것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다.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의 실체와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며
태혁은 도윤이 자신을 향해 소름 끼치게 뻗어오는 그 불길한 마술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만큼 순진하거나 무능한 사내가 결코 아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태혁은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자신이 잃지 말아야 할 이성의 끈과 지켜내야 할 본질적인 신념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으며 엑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았다. 태혁이 거주하는 작고 낡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미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골목길을 스산하게 비추고 있어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피스텔 건물 입구로 향하다가 불현듯 척추를 타고 흐르는 기분, 나쁜 소름에 걸음을 멈추었고 본능적으로 주변의 어둠 속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훑어내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직업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끈적한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부터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태혁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무서운 살기를 희미하게 머금기 시작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찬 삼단봉을 뽑아들고 어둠 속으로 뛰쳐들어가 미행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지만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적의 함정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끓어오르는 충동을 차분하게 억눌렀다. 태혁은 미행자가 자신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 위해 겉으로는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유유히 사라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직후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선택해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인 채 신속하게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 난간에 몸을 숨기고는 방금 전 자신이 서 있던 골목길 주변의 동태를 매의 눈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짙은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태혁의 오피스텔 주변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고 그 차량의 짙게 썬팅된 창문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위협적인 기운은 낮에 느꼈던 강도윤의 그것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결국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포위망의 일부였음을 실감하며 태혁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짐승의 덫에 제 발로 걸어들어가 기꺼이 사냥꾼의 숨통을 노리겠다는 잔혹한 결의를 다졌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홀로 선 태혁은 휴대폰 화면에 뜬 동료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강도윤이라는 거대하고 기형적인 존재가 쳐놓은 거미줄 속에서 자신이 쥐고 흔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를 찾아내기 위해 두뇌를 고속으로 회전시켰다. 이 미친 게임의 룰을 정한 것은 그 오만한 포식자일지 모르지만 게임의 결말을 핏빛으로 물들인 채 최종적으로 살아남아 승리의 전리품을 짓밟는 자는 오직 서태혁 자신뿐일 것이라는 오싹하고도 확고한 진실만이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피스텔 건물 주위를 한참이나 서성이던 검은색 세단이 꼬리를 감추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옥상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던 그는 마침내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돌아설 채비를 마쳤고 그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괴물보다 더 괴물 같은 형상으로 일렁였다. 완벽한 우연을 가장하여 치밀하게 접근해온 스토커의 광기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하고 이성적인 경호팀장의 처절하고도 숨막히는 반격의 서막이 바야흐로 그 웅장하고 잔혹한 막을 올리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눈을 뜬 서태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을 나섰지만 이내 날카로운 직감으로 미세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어젯밤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손목 시계의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고 책장에 꽂힌 서류철의 순서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결코 눈치채지 못할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수년간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강박적일 정도로 주변 환경을 통제해온 태혁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집안을 뒤집어 엎고 침입자의 흔적을 찾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척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침입하여 일상을 엿보고 통제하려 한다는 불쾌한 사실은 태혁의 내면에 차가운 분노를 피어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태혁은 외부의 침입자가 남긴 흔적들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교묘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함정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문틈에 끼워둔 투명한 머리카락 한 올이나 카펫 아래에 숨겨둔 얇은 종이 조각 같은 것들은 침입자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단서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불쾌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출근길에 과거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통신장애라고 치부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고 주변의 다른 지인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태혁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황급히 끊어버렸다. 이는 강도윤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쥔 남자가 태혁의 주변 인물들을 서서히 고립시키며 자신만의 완벽한 통제구역으로 그를 몰아넣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회사에 도착한 태혁은 개인적인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경호팀장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곧바로 강윤아의 스케줄과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아침은 기획사 대표실에서 들려온 다급한 호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고 태혁이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섬뜩한 붉은색 도료로 씌어진 협박 편지와 함께 훼손된 윤아의 사진이 널브러져 있었고 대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것들을 가리키며 덜덜 떨고 있었다. 태혁은 장갑을 끼고 협박 편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그 질감과 필체 그리고 사용된 도료의 특성을 전문가의 서늘한 눈빛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광기 어린 스토커의 소행처럼 보였지만 태혁의 예리한 분석력은 이 조잡한 테러 속에서 묘하게 이질적이고 계산적인 완벽함을 발견해내고 있었다. 편지에 적힌 문구들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지만 정작 윤아의 실질적인 동선이나 치명적인 약점을 노린 구체적인 정보는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의아했다. 범인은 마치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과시하기 위해 무대 장치를 화려하게 꾸며놓은 삼류 연출가 같았고 이는 진정한 사리를 품은 자의 행동이 아니었다. 태혁이 협박장의 모순점을 조용히 추론하고 있을 무렵 굳게 닫혀있던 대표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도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신뢰를 덮쳤다. 도윤은 격노한 오빠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고 감히 내 동생의 목숨을 노리는 버러지 같은 놈을 당장 찾아내라며 매섭게 소리쳤다. 하지만 도윤의 서늘한 눈동자는 분노를 토해내는 순간에도 묘하게 이성적인 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의 시선은 교묘하게 태혁의 반응을 살피며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현재의 경호 인력과 시스템만으로는 윤아의 안전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는 도윤의 단호한 선언에 기획사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도윤은 거침없는 언변으로 기획사의 무능함을 질타한 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대안이라며 자신의 숨겨진 계획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오늘부터 강윤아의 메인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태혁 팀장은 우리 가문의 본가로 거처를 옮겨 24시간 내내 동생의 곁을 밀착해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 오만하고도 거절할 수 없는 강압적인 제안에
대표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태혁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도윤을 직시했다. 동생의 안전을 담보로 삼아 자신을 완벽하게 고립된 사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려는 도윤의 소름 끼치는 집착이 마침내 노골적인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태혁은 속으로 이 모든 협박 사건이 자신을 본가로 불러들이기 위해 도윤이 직접 꾸며낸 자작극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확신하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획사의 일개 경호팀장에 불과한 그가 거대 재벌의 후계자가 내리는 지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여기서 섣불리 거절하거나 의심을 드러낸다면 도윤은 더욱 교활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태혁의 목을 조여올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감정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씨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지시하신 대로 오늘 밤부터 당장 본가로 거처를 옮겨 밀착 경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혁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도윤은 겉으로는 다행이라는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사냥감이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포식자의 비릿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기획사를 나선 태혁은 본가로 들어가기 전 짐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낯선 자의 불쾌한 침입 흔적을 선명하게 확인했다. 아침에 설치해 두었던 머리카락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책상 서랍의 틈새에 끼워둔 얇은 종이 조각 역시 누군가 서랍을 억지로 열어본 흔적을 남기며 구겨져 있었다. 강도윤은 단순히 태혁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적인 비밀까지 모두 파헤쳐 완벽하게 지배하려 드는 것이 분명했다. 태혁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도청기와 위치 추적기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 장비들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옷깃과 짐가방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꿰매어 넣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처럼 태혁은 기꺼이 이 미친 괴물의 소굴로 들어가 그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도심 외곽의 깊은 산속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도윤의 본가는 웅장하면서도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삭막한 기운을 풍기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삼엄한 경비 시스템을 통과하여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태혁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이계로 발을 들여놓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저택의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강도윤 본인이었으며 그는 한결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내뿜는 포식자의 아우라는 더욱 짙어지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환영합니다. 서태혁 팀장님. 이제 이곳은 당신과 나 그리고 유나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성역이 될 것입니다. 도윤은 두 팔을 벌리며 태혁을 향해 다가왔다. 태혁은 짐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가볍게 목례를 했고 도윤의 번득이는 눈빛 속에서 위험한 소유욕이 일렁이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며 전의를 다졌다. 도윤은 직접 태혁을 안내하며 저택 내부의 구조와 경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설명은 묘하게 태혁의 일상을 통제하려는 목적에 맞춰져 있었다. 유나의 안전을 위해 저택 내부 곳곳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출입 기록은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통제된다는 사실을 도윤은 은근히 강조하며 웃었다. 그것은 곧 태혁의 일거수일투족 역시 도윤의 감시망 아래에 완벽하게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태혁은 속으로 이 저택 전체가 거대한 감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도윤이 태혁에게 배정한 방은 유나의 침실과 한참 떨어진 복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으며
오히려 도윤 자신의 개인 서재와 기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호 동선상 비효율적인 배치라는 태역의 지적에 도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팀장님과 제가 가장 먼저 합류하기 위함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고 태역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태역의 짐이 정리되자 도윤은 노골적으로 그의 사적인 공간으로 침범해 들어와 침대 위에 나른하게 걸터 앉으며 실내를 여유로운 시선으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방이 조금 좁을 수도 있겠지만 팀장님이 머무르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게 직접 말해주길 바랍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태역은 문가의 선체로 거리를 유지하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경호 임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딱딱하게 대답하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역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의 커다란 손을 뻗어 태역의 반듯한 넥타이를 매만지는 쉬몇을 하며 숨결이 닿을 만큼 거리를 좁혔다. 팀장님의 그 꼿꼿하고 굽힐 줄 모르는 태도가 이 저택 안에서도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군요. 도윤의 속삭임은 섬뜩한 위협 그 자체였다. 도윤의 노골적인 도발에도 태역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쳐내며 저는 제 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도윤은 천해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낮게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넓은 방 안을 기분 나쁘게 울리며 묘한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이내 도윤이 방을 빠져나가고 육중한 문이 닫히자 태혁은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팽팽하게 당겨졌던 신경을 가라앉히고 본격적인 내부 수색 작업을 조용히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고급 객실처럼 보였지만 태혁의 훈련된 눈썰미는 환풍구 안쪽과 화재 경보기 틈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초소형 감시 카메라의 렌즈를 정확하게 찾아내고야 말았다. 이 미친 스토커는 태혁이 잠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모든 일상을 관음하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아두었던 것이며 태혁은 카메라를 부수지 않고 모른 척하며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저택에서의 첫날 밤 태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감시의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깊이 잠든 척 연기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저택의 구조와 탈출로 그리고 도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며 치밀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다. 강윤아는 자신의 오빠가 이토록 끔찍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택의 안전한 온실 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이 태혁을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윤아에 대한 비뚤어진 과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태혁을 쫓아매고 있지만 결국 그의 최종 목적은 서태혁이라는 한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부러뜨리고 소유하는 것임이 자명했다. 새벽의 정적이 저택을 감싸는 동안 태혁은 이 거대한 권력의 요새 속에서 자신이 찾아내야 할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윤아의 저택 내부 일정을 경호하면서 태혁은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다정한 오빠의 모습으로 동생을 대하는 도윤의 완벽한 연기를 지켜보았다. 도윤은 윤아의 식단을 일일이 챙기고 그녀의 사소한 불평을 부드러운 미소로 받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가족의 롤모델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태혁은 그 가식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다. 윤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정한 오빠의 가면을 순식간에 벗어던진 도윤은 태혁에게 다가와 서늘한 눈빛으로 어젯밤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마치 태혁이 밤새 뒤척이던 모습까지 모두 지켜보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도윤의 질문에 태혁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네,
아주 깊게 잘 잤습니다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태혁의 무덤덤한 대답에 도윤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고 자신이 쳐놓은 완벽한 감시망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태혁의 단단한 정신력에 기묘한 흥분과 짜증을 동시에 느끼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태혁은 외부와의 은밀한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저택의 정원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품속에 숨겨두었던 암호화된 특수통신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전원을 켰다. 그러나 화면에 표시되는 신호 강도는 절망적이었고 저택 전체에 군사용의 버금가는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그 어떤 외부 신호도 빠져나갈 수 없음을 확인했다. 도윤은 단순히 태혁의 물리적인 공간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심리적인 고립감을 극대화하려는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도윤이 꾸며낸 가짜 협박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증거를 외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태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통신기의 전원을 끄고 다시 품에 숨겼다. 하지만 이 정도의 역경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바가 아니었으며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저택 내부에서 적의 숨통을 끊을 무기를 직접 찾아내야만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려왔고 태혁이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을 때 그곳에는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도윤이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정원 산책을 즐기시는 줄은 몰랐군요. 도윤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태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상대를 억압하려는 무거운 압박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주변 경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혁은 방금 전까지 통신기를 쥐고 있던 손을 자연스럽게 등 뒤로 감추며 사무적인 어투로 대답하고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도윤을 직시했다. 도윤은 태혁의 변명을 믿지 않는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태혁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이 저택 안에서 내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섬뜩하게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를 스치자 태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저를 통제하려 들지 마십시오. 저는 오직 강윤아 씨의 경우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도윤은 태혁의 단호한 반발에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승처럼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낮게 끓어오르는 웃음소리를 내며 태혁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자신의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팀장님의 그런 맹수 같은 눈빛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거칠게 요동친단 말이지. 도윤의 눈동자는 광기와 비틀린 소유욕으로 번들거리며 태혁의 시선을 거미줄처럼 얼검했다.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이 쥐어오는 도윤의 악력에 태혁은 턱관절이 뻐근해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며 짐승의 목줄을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이성 사이에서 치열하게 줄타기를 했다. 여기서 힘으로 맞붙는 것은 도윤이 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말려드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태혁은 서늘한 눈초리로 도윤을 노려보며 움켜쥔 손을 놓으라고 조용히 하지만 살기를 담아 경고했다. 도윤은 태혁의 분노 어린 경고를 자장가처럼 음미하며 한참 동안이나 그를 쫓아매고 있다가 마침내 아쉬운 듯 손을 풀며 익 중얼거렸다. 그날 자정저택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붉은 비상조명이 전멸하며 고요하던 저택의 평화를 단숨에 깨뜨렸을 때 태혁은 이미 완벽한 무장을 마친 채 복도로 뛰쳐나와 있었다. 중앙통제실에서 누군가 유나의 침실이 있는 3층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고 태혁은 짐승 같은 탄력으로 계단을 뛰어오르며 총기의 안전장치를 풀고 전방에 어둠을 예의주시했다. 유나의 침실 문 앞에는 건장한 체격의 괴한이 흉기를 들고 서 있었고 태혁은
망설임 없이 3단봉을 펼쳐들고 괴한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여 순식간에 제압 작전에 돌입했다. 치열한 육박전 끝에 괴한의 무기를 쳐내고 바닥에 짓누르는 데 성공한 태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박을 마쳤지만 바닥에 깔린 괴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흔들렸다. 괴한의 눈빛에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살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오직 정해진 대본에 따라 연기를 마친 배우의 멍한 공허함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괴한을 끌고 나간 뒤 저택의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곧이어 가운을 걸친 도윤이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태역의 곁으로 다가왔다. 훌륭한 대처였습니다. 팀장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사랑하는 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군요. 도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칭찬을 건네며 태역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러나 태역은 도윤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외부에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자는 어떻게 3중 보안을 뚫고 3층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도윤은 예상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보안팀과 팀장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라며 뻔뻔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꼬리에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태역은 괴한이 입고 있던 옷에서 저택 내부 직원용 출입증의 끈이 미세하게 삐져나와 있던 것을 기억해내고 이 모든 상황이 도윤이 연출한 완벽한 자작극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유나를 안심시키고 방으로 돌려보낸 뒤 태역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굳게 닫힌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이성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강도윤은 서태역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꺾기 위해 자신의 혈육마저도 가학적인 게임의 체스말로 사용하는 미치광이었고 그 사실은 태역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을 무섭게 일깨우고 있었다. 태역은 방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자신을 주시하고 있을 카메라의 렌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포식자를 찢어발기기 위해 웅크린 야수처럼 형형하게 빛을 뿜어냈다. 입술 위로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를 띠며 태역은 속으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미친 통제 속에서 완벽한 사냥감의 역할을 연기해주지. 하지만 마지막에 목줄이 채워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일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저택을 짓누르는 어둠보다 더 짙고 끈적한 도윤의 집착이 목을 조여올수록 서태역이라는 사내의 반격은 더욱 날카롭고 치명적인 독을 품은 채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겨누어지고 있었다. 이 방 안의 조명을 모조리 끄고 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태역은 침대 밑에 조심스럽게 엎드려 바닥재의 미세한 틈새를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섬세하게 더듬으며 탐색하기 시작했다. 카메라의 시야각이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를 찾아낸 그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소형 해킹 디바이스를 꺼내어 저택의 내부 인트라넷 통신선이 지나가는 바닥 아래의 배선망에 아주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비록 외부로의 통신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지만 저택 내부의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에 몰래 접속하는 것만 성공한다면 강도윤이 숨겨놓은 치부와 이 끔찍한 자작극의 디지털 증거들을 고스란히 빼낼 수 있을 것이었다. 태혁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가운데 디바이스의 작은 액정 화면이 희미한 푸른빛을 내며 저택의 겹겹이 암호화된 내부망 방화벽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힐 무렵 마침내 디바이스 화면에 접속 성공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고 태혁은 억눌렀던 숨을 아주 작게 내쉬며 빠르게 데이터들을 훑어내려갔다. 예상대로 오늘 밤 발생했던 침입 사건의 알람 기록과 출입 통제 내역은
모두 강도윤의 개인 서재에 위치한 메인 서버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며 침입자의 신원 또한 내부 고용인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강도윤이 이 모든 상황을 지휘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디지털 증거였고, 태혁은 이 소중한 데이터들을 암호화된 휴대용 저장 매체에 빠르게 백업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자만하는 포식자라 할지라도 서태혁이라는 노련한 사냥꾼이 어둠 속에서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 앞에서는 결국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는 법이었다. 백업을 무사히 마친 태혁은 장비를 다시 원래의 위치에 완벽하게 숨겨두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가 무심한 표정으로 누웠다. 그가 확보한 증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강도윤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태혁은 이것만으로는 그 거대한 괴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냉혹한 이성으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꼬리 자르기에 능한 재벌가의 특성상 이 정도의 증거는 하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었기에 태혁은 도윤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모든 범행과 집착을 실토하게 만들 더욱 결정적인 덫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시 카메라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그 오만한 두 눈동자를 향해 태혁은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네가 만든 이 지옥 같은 게임판 위에서 기꺼이 춤을 춰주마. 하지만 마지막에 체크메이트를 외치는 것은 나다. 깊은 새벽의 정막이 저택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서태혁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침대 위에서 암호화된 소형 디바이스의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어젯밤 내부망에서 빼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해독하는 작업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험했지만, 화면 위로 하나씩 떠오르는 진실의 파편들은 그의 차가운 이성마저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끔찍했다. 강도윤이 구축해놓은 감시 네트워크는 단순히 저택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태혁의 과거 동선과 개인적인 인간관계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어매고 있었다. 화면에 스크롤을 내리던 태혁의 손가락이 특정 폴더 앞에서 멈칫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정보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의심을 완벽한 확신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할 만큼 치명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가장 먼저 태혁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며칠 전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에서 발견했던 초소형 카메라들의 IP 접속 로그 기록들이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신호의 종착지는 에이펙스 홀딩스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강도윤이 이끄는 그룹의 비서실이라는 사실이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는 강도윤이 태혁을 본가로 불러들이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치밀한 계획하에 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모든 일상을 관음해왔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증명했다. 짐승처럼 집요하고 병적인 소유욕이 모니터의 푸른 빛을 타고 흘러나와 목을 조르는 듯한 불쾌감 속에서도 태혁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데이터의 심연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강도윤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연극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윤아의 소속사로 배달되었던 끔찍한 혈서와 협박 편지, 그리고 어젯밤 저택에 침입했던 괴한의 동선까지 모든 것이 도윤의 개인 서재, 메인 서버에서 기획된 자작극의 대본대로 움직인 결과물이었다. 처음부터 강윤아를 노리는 미치광이 스토커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서태혁이라는 사냥감을 완벽하게 고립된 저택으로 유인하기 위해 도윤이 자신의 친동생을 잔인한 미끼로 사용했을 뿐이었다. 혈육의 안전조차
자신의 비틀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행태에 태혁은 혐오감으로 턱관절이 뻐근해질 정도로 이를 악물었다. 사건의 전말을 완벽하게 파악한 태혁의 머릿속은 분노로 끓어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절대 영도의 빙점처럼 차갑고 냉혹하게 가라앉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강도윤은 스스로를 체스판 위에 절대적인 지배자라 여기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하겠지만 이제 상대방의 모든 패를 꿰뚫어 본 태혁은 더 이상 무력한 체스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디바이스의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에이펙스 홀딩스와 연결된 그룹의 비밀 장부와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스토킹 범죄를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저 거대한 괴물의 숨통을 끊을 수 없음을 알기에 태혁은 도윤의 제국 전체를 단숨에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야만 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이어진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태혁은 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향한 조직적인 불법 로비 정황이 담긴 핵심 기밀 파일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파일들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강도윤과 그의 가문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핵폭탄과도 같은 위력을 지닌 절대적인 파괴력을 품고 있었다. 태혁은 확보한 모든 데이터를 철저하게 삼중 암호화하여 자신의 생체 인식과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에 비밀리에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손에는 사냥꾼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가 쥐어졌으며 남은 것은 이 비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찔러 넣을지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저택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 태혁은 언제 밤을 새웠냐는 듯 완벽하게 정돈된 수트 차림으로 로비에 나타나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임무를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는 강도윤을 향한 차가운 사리와 혐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유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충직하고 빈틈없는 경호팀장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다. 해맑은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네는 유나의 뒤로 나른한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오는 도윤의 시선이 마치 거미줄처럼 태혁의 전신을 끈적하게 훑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태혁은 속으로 비릿한 조소를 삼키며 도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었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찰나의 순간 저택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팀장님, 간밤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편안하게 쉬셨습니까? 도윤은 다정한 오빠의 가면을 쓴 채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태혁을 향해 뼈가 있는 안부 인사를 건넸다. 태혁은 그 가식적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오만한 통제욕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도 덕분에 아주 훌륭한 밤을 보냈습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더군요. 라고 뼈 있는 대답을 돌려주었다.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그는 태혁의 대답에서 묘한 도발의 뉘앙스를 감지한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맹수 특유의 위험한 본성을 아주 찰나의 순간 드러냈다. 유나가 아침 식사를 위해 다이닝 룸으로 먼저 걸음을 옮기자 도윤은 순식간에 태혁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귓가에 대고 숨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나직하게 속삭였다. 인상적이라니 다행이군요. 하지만 팀장님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통제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테니 너무 일찍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도윤의 끈적한 음성은 명백한 경고이자 노골적인 소유의 선언이었고 그의 손가락은 태혁의 넥타이 핀을 스치듯 건드리며
기분 나쁜 온기를 남기고 떨어졌다. 평소 같았으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며 불쾌감을 표출했을 태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도윤의 비틀린 욕망을 묵묵히 마주보며 응수했다. 제가 언제 안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진짜 민낯이 언제쯤 바닥을 드러낼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태혁의 도발적인 대답에 도윤의 두 눈이 기묘한 환희로 번뜩였고 포식자는 사냥감의 당돌한 반항을 맛깔스러운 에피타이저처럼 즐기고 있었다. 도윤은 태혁이 뿜어내는 팽팽한 적대감을 오히려 짜릿한 흥분제로 받아들이며 짐승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피비린내, 나는 저항쯤으로 가볍게 치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치밀한 통제망 앞에서는 태혁의 그 오만한 자존심도 결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자신의 발밑에 꿇어 엎드릴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도윤이 간과한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서태혁이라는 남자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본 적이 없는 지독하게 냉혹하고 이성적인 최상위 포식자라는 사실이었다. 태혁은 도윤의 오만함이 극에 달하도록 교묘하게 저항의 수위를 조절하며 자신이 놓은 거대한 파멸의 덫 한가운데로 이 교만한 괴물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중이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태혁은 도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저택의 엄격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조금씩 피로해지고 고립감에 지쳐가는 척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외부와의 단절은 길어졌고 유나를 위협하는 가상의 스토커는 더욱 악랄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경고장을 보내오며 저택의 분위기를 흉흉한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도윤은 이를 핑계로 태혁의 외출을 전면 통제하고 오직 자신의 시야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강요했으며 식사 시간조차 유나를 배제한 채 태혁과 단둘이 마주 앉는 횟수를 교묘하게 늘려가기 시작했다. 태혁은 묵묵히 그 강압적인 호의를 받아들이며 도윤의 만족감을 부풀려주는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디데이의 타이밍을 재며 적의 방어선이 가장 느슨해지는 결정적인 찰나를 날카롭게 엿보고 있었다. 태혁의 은밀한 관찰 결과 도윤은 매일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면 자신의 개인 서재에 홀로 들어가 약 2시간가량 칩거하며 외부의 모든 출입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곳은 저택 내에서도 가장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도윤만의 절대적인 성역이었고 동시에 태혁이 빼낸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묻혀있는 범죄의 심장부이기도 했다. 태혁은 도윤과 독대하여 이 미친 연극에 막을 내리기 위한 최종 결전의 장소로 그곳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다고 판단하며 치밀하게 동선을 계산했다. 서재로 통하는 복도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교란할 수 있는 해킹 툴의 세팅을 마친 태혁의 눈빛은 살기를 머금은 채 차갑게 번뜩였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도윤은 마치 태혁의 숨통을 마지막으로 조이려는 듯 가장 극단적이고 치밀한 수를 던졌고 그것은 유나를 강제로 해외로 출국시키는 것이었다. 스토커의 위협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윤은 유나를 스위스에 있는 가문의 비밀 별장으로 피신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짐을 챙기며 불안에 떠는 유나의 곁에서 태혁은 차분하게 호위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의 차가운 눈동자는 허공에서 도윤의 오만한 미소와 마주치며 이 모든 상황의 진짜 목적을 간파하고 있었다. 유나가 떠나고 나면 이 거대한 저택에는 오직 자신과 도윤, 그리고 최소한의 고용인들만이 남게 될 것이며 그것은
완벽한 사냥을 위한 무대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했다. 유나를 태운 차량이 저택의 철문을 빠져나가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도윤은 겉으로 연기하던 다정한 오빠의 가면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날 것 그대로의 맹수 같은 눈빛을 드러냈다.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군요. 팀장님, 불필요한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이제부터는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끈적한 소유욕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는 당장이라도 태혁을 덮칠 듯이 위협적인 걸음으로 거리를 좁혀왔다. 태혁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도윤의 그 광기,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네, 저 역시 이 순간만을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도윤은 태혁의 예상치 못한 대답과 미소에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이내 그것을 극한의 고립 속에서 마침내 굴복해버린 사냥감의 자포자기한 반응으로 오판하며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태혁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입술을 집요하게 문지르며 당신의 그 건방진 입에서 제발 나를 망가뜨려 달라는 애원이 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괴롭혀주지라고 섬뜩하게 속삭였다. 태혁은 턱을 잡힌 불쾌한 상황에서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누가 누구를 망가뜨리게 될지는 오늘 밤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나직하게 쏘아붙이며 도윤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그 단호하고도 차가운 반항은 도윤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가학적인 정복욕에 불을 지폈고 폭풍전야의 무거운 고요가 저택 전체를 숨 막히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저택의 고용인들마저 모두 도윤의 지시로 별채로 물러나 본관에는 칠흑 같은 정막만이 맴돌았고 태혁은 방 안에서 암호화된 디바이스에 마지막 자동 전송 타이머를 세팅했다. 만약 그가 내일 아침까지 설정된 암호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태혁이 수집한 에이펙스 홀딩스의 비자금 내역과 도윤의 모든 범죄 증거들은 주요 언론사와 검찰청으로 일제히 송출될 것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위험천만한 치킨 게임에서 태혁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의 등 뒤에 퇴로를 끊어버리고 오직 전진만을 선택했다. 자정을 알리는 낡은 괴종시계의 무거운 종소리가 저택의 복도를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태혁은 검은색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서늘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섰다. 소리 없이 복도를 미끄러지듯 걷는 태혁의 발걸음은 목표물을 향해 은밀하게 접근하는 표범처럼 날렵하고 기척이 없었으며 그의 시선은 오직 3층 끝에 위치한 도윤의 서재만을 향해 있었다. 미리 파악해둔 감시 카메라의 회전 반경을 완벽하게 계산하여 사각지대만을 골라 밟으며 전진하는 그의 움직임은 수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단련된 정교한 예술에 가까웠다. 서재 문 앞에 도착한 태혁은 굳게 닫힌 육중한 오크나무 문을 노려보며 가볍게 숨을 골랐고 오른쪽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의 해킹 앱을 가동하여 서재의 전자 잠금 장치를 향해 가져다 대었다. 짧은 진동과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미세한 마찰음이 들려오자 태혁은 지체 없이 문고리를 돌려 도윤의 성역이자 모든 추악한 진실이 숨겨진 그 심연의 공간 안으로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다. 서재 안은 짙은 시가 향기와 묵직한 위스키 향이 뒤섞여 묘하게 타락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오직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붉은색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은 도윤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도윤은
침입자의 등장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한 손에 든 위스키 글라스를 가볍게 흔들며 나른하고도 오만한 목소리로 먼저 침묵을 깼다. 내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뚫고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팀장님의 그 뛰어난 능력은 매번 내 예상을 뛰어넘으며 날 즐겁게 만드는군요. 도윤의 목소리는 서재의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치 독사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와 태혁의 발목을 휘감는 듯 했지만 태혁은 그 불쾌한 기운을 차갑게 무시하며 책상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다가갔다. 즐거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도윤 씨, 당신이 지금까지 연출해온 그 삼류 연극의 추악한 대본을 제가 모두 확인했으니 말입니다. 태혁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서재 안을 날카롭게 가르자 도윤의 입가에 맴돌던 여유로운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며 그의 짙은 눈동자가 위험하게 번뜩였다. 태혁은 도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소형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꺼내어 책상 위로 던졌고 허공에는 윤아를 향한 살해 협박 메일의 IP 추적 결과와 에이펙스 홀딩스의 자금 흐름도가 푸른빛을 내며 떠올랐다. 당신의 친동생을 미끼로 삼아 나를 이 저택으로 끌어들이고 내 오피스텔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일상을 엿보며 통제하려 했던 그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들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허공에 떠오른 명백한 증거들을 바라보던 도윤은 변명하거나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어깨를 들썩이며 서재가 떠나가라 기괴하고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 결국 찾아냈군요, 서태혁 팀장님. 내가 쳐놓은 그 많은 함정들을 피해 진실의 문턱까지 도달하다니. 정말이지, 당신은 내가 평생을 바쳐 소유할 가치가 있는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듯 태혁의 코앞까지 접근했고 그의 눈빛은 끔찍한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두려움 대신 걷잡을 수 없는 집착과 비틀린 환희로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어쩔 작정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증거들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나를 경찰에 넘기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폭로하여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해보겠다는 겁니까? 도윤의 오만한 도발에 태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대의 오만함이 극한에 달했을 때 그 목을 단번에 쳐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냥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포식자의 미소를 지었다. 경찰이나 언론 따위의 시시한 방법으로 당신 같은 괴물을 상대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구축한 그 거대한 권력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이 제 방식이죠. 태혁은 스마트워치의 화면을 가볍게 조작하여 또 다른 홀로그램 화면을 띄웠고 그곳에는 단순한 스토킹 증거를 넘어 그룹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는 핵심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의 원본 데이터가 선명하게 붉은 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도윤의 얼굴에서 마침내 여유로운 웃음기가 완벽하게 지워지고 처음으로 당혹감과 살기가 교차하는 무서운 표정이 떠올랐다. 당신이 나를 소유하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착각했겠지만 사실 당신은 내 오피스텔에 카메라를 설치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내가 설계한 파멸의 덫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이 데이터의 사본은 이미 삼중으로 암호화되어 외부에 세팅되어 있으며 만약 내 신변에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내일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당신 가문의 멸망을 중계하는 뉴스로 도배될 것입니다. 태혁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완벽한 통제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서재 안의 공기를 장악했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벽하게 역전되는 핏빛 카타르시스가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강도윤 씨.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고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나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개처럼 엎드릴 것인지. 태혁의 최후 통첩이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날카롭게 꽂히자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거친 숨을 토해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했다고 믿었던 사냥감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의 절벽 끝으로 몰아넣고 목줄을 거머쥔 진짜 괴물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 도윤의 오만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태혁은 패배의 충격에 휩싸인 도윤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가볍게 풀어헤쳤고, 가면이 벗겨진 진실의 이면에서 마침내 쟁취해낸 잔혹하고도 완벽한 주도권을 여유롭게 음미하기 시작했다. 이 위험하고도 파괴적인 관계의 결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가운데 밤의 장막에 휩싸인 저택은 두 맹수의 숨막히는 대치가 뿜어내는 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홀로그램이 뿜어내는 푸른 빛은 강도윤의 일그러진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냥감이 도리어 자신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상황은 도윤의 오만한 뇌 구조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모욕이었다. 그는 허공에 떠있는 비자금 장부의 데이터들을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이내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고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리기 시작했다. 감히 일개 경호원 주제에 내 왕국을 무너뜨리겠다고 겁박을 하다니. 서태혁, 당신의 그 무모한 용기는 칭찬해 줄만 하지만 당신은 아직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 도윤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광기로 물들었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어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푸른빛의 데이터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서재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겼고 도윤은 맹수의 날렵함으로 책상을 뛰어넘어 태혁을 덮쳤다. 육중한 체격과 사리에 가까운 집착으로 밀어붙이는 도윤의 공격에 태혁은 조금의 당황함도 없이 반사적으로 상체를 틀어 그의 거친 쇄도를 피함과 동시에 묵직한 반격을 날렸다. 서재의 고급스러운 카펫 위에서 거대한 권력을 쥔 포식자와 그를 비사매려는 냉혹한 사냥꾼의 짐승 같은 육박전이 숨막히게 시작되었다. 태혁의 주먹이 도윤의 턱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도윤은 고통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맺힌 피비린내를 핥으며 더욱 흥분한 듯 태혁의 허리를 강하게 껴안고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엄청난 무게감과 함께 두 남자의 몸이 바닥을 뒹굴었고 태혁은 도윤의 압도적인 완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훈련된 관절기를 시도하며 그의 팔을 비틀었다. 하지만 도윤 역시 태생부터 짓밟는 것에 익숙한 포식자였기에 태혁의 저항을 무지막지한 힘으로 억누르며 그의 두 손목을 단단히 틀어쥐고 카펫 위로 강하게 짓눌렀다. 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이 엉켜드는 가운데 도윤은 태혁의 위로 올라타 그를 완벽하게 깔아뭉개며 승자의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알량한 데이터 조각들이 내 목줄을 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야. 나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 그 자체를 조종하는 강도윤이라고. 도윤의 뜨거운 숨결이 태혁의 귓가를 뱀처럼 스치고 지나갔고 그의 소나기는 태혁의 손목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강하게 옥죄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었다. 당신이 외부로 그 자료들을 전송하기도 전에 나는 당신을 이 저택의 가장 깊은 지하실에 가두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그 누구도 당신의 실종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내 발밑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이다. 하지만 손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태역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윤을 비웃듯 서늘한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바로 당신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모양이군요. 태혁은 바닥에 짓눌린 상태에서도 굴욕감을 느끼는 대신 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생명 유지 장치와 연동된 심박수 센서 시스템의 비밀을 조용하고 차갑게 폭로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내 숨통을 끊거나 나를 지하에 가두어 일정 시간 동안 내 생체 신호가 메인 서버에 감지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모든 자료는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태역의 말이 끝나는 순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도윤의 표정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딱딱하게 굳어졌고 그를 내리누르던 무지막지한 악력도 일순간 미세하게 풀려버렸다. 태역은 자신의 목숨 자체를 거대한 기폭장치로 만들어 도윤의 심장부에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도윤의 계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변수였다. 당신은 나를 소유하고 지배하려 했지만 결국 당신의 그 알량한 권력과 생명줄은 이제 내 심장 박동 하나에 매달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태역은 도윤의 당혹스러움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포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그의 가슴을 강하게 걷어차고 짐승처럼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뒤로 밀려난 도윤은 구겨진 셔츠를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처음으로 통제불능의 상황에 직면한 포식자의 당혹감이 역력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감히 내 놈이 나를 상대로 이런 미친 도박을 벌일 수 있느냐며 핏대를 세워 소리쳤다. 당신은 내 동생을 구하기 위해 내 저택으로 기어들어온 정의로운 경호원일 뿐인데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서태역이라는 인간의 심연에 도사린 끔찍한 냉혹함에 전율을 느꼈다. 정의라는 단어를 당신의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당신같이 타인의 삶을 장난감처럼 짓밟는 오만한 짐승들을 사냥하는 것을 즐길 뿐입니다. 태역은 흩어진 온매무새를 가볍게 털어내며 서재의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갔고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더 이상 사냥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지배자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당신은 나를 스토킹하고 내 주변을 통제하며 완벽한 주도권을 쥐었다고 착각했겠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해주면서 당신이 가장 깊은 늪에 빠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 거대한 저택과 당신의 권력, 그리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이제는 완벽하게 나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도윤은 태역의 차가운 선고에 마치 무거운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통제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그는 태역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자신이 쥔 것은 목줄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었음을 깨닫고 절망 섞인 분노를 토해냈다. 내가 너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너와 함께 죽어버리겠다며 도윤은 서랍에서 숨겨두었던 리볼버 권총을 꺼내들어 태혁의 심장을 향해 미친 듯이 겨누었다. 서재 안은 금방이라도 피가 튈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얼어붙었고 도윤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손가락에는 파멸을 향한 맹목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태혁은 자신을 겨눈
검은 총구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도윤을 동정하는 듯한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쏴 보십시오. 당신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내 심장은 멈출 것이고 내일 아침 당신의 가문은 물론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여동생까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태혁의 그 지독하게 이성적이고 차가운 도발은 도윤의 뇌리에 꽂히며 그가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있던 알량한 자존심마저 완벽하게 박살내버렸다. 도윤의 눈동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지독한 패배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총을 쥔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리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다. 당신은 타인을 파멸시키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견디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온실 속의 괴물일 뿐입니다. 태혁의 서늘한 목소리는 마치 도윤의 뼈를 깎아내는 듯이 잔인하게 울려 퍼졌고 도윤은 더 이상 총구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팔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유하고자 했던 대상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해버린 재벌가의 후계자는 이제 텅 빈 눈동자로 바닥을 응시하며 짐승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친 숨을 내몰아쉬고 있었다. 덫에 갇힌 줄 알았던 사냥꾼은 애초부터 사냥감의 탈을 쓴 최상위 포식자였으며 오만한 스토커는 결국 자신이 만든 가장 화려한 지옥 속으로 스스로 곤두박질 치고 만 것이다. 태혁은 바닥에 꿇어앉아 패배감에 젖어있는 도윤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 그의 턱을 발끝으로 거칠게 밀어올리며 처음으로 자신이 느끼는 날것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강도윤 씨. 내 삶을 엿보고 통제하려 했던 당신의 그 역겨운 스토킹 노름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짓인지 말입니다. 도윤은 태혁의 구두코에 턱이 들린 채로 굴욕감을 삼키며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원망보다는 태혁의 압도적인 통제력에 굴복해버린 기묘한 희열과 맹목적인 복종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완전히 부서져버린 포식자의 그 비틀린 눈동자를 내려다보며 태혁은 마침내 자신이 이 위험한 심리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음을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재를 짓누르던 무거운 정막 속에서 태혁은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조작하여 생명유지장치와 연동된 데이터 전송 타이머를 아주 여유롭게 24시간 뒤로 재설정했다. 이 타이머가 영원히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고 당신은 매일 밤 내 심장 박동이 무사히 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며 애원해야 할 겁니다. 태혁의 선고는 도윤의 삶 전체를 자신의 발밑에 묶어두는 영원한 족쇄이자 가장 잔혹한 형태의 복수였으며 도윤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도 기이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지배하려 했던 괴물에게 도리어 완벽하게 지배당하게 된 이 끔찍한 역설 속에서 두 남자의 핏빛 대치는 상식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태혁은 바닥에 엎드린 도윤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서재의 문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넓고 단단한 등은 이 저택의 새로운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침묵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기 전 태혁은 고개를 절반쯤 돌려 바닥에 쓰러진 짐승을 곁눈질하며 내일 아침 내 커피는 당신이 직접 내려서 내 방으로 가져오길 바랍니다. 라고 건조하게 명령했다. 그 오만하고도 굴욕적인 지시에 도윤은 주먹을 꽉 쥐며 치욕감에 어깨를 떨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억눌린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다시 한번 시인했다. 굳게 닫혔던 서재의 문이 열리고 복도에 서늘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순간 덫에 갇혀있던 사냥꾼은 마침내 포식자의 심장을 전리품으로 챙겨들고 여유롭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태혁은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굵은 빗방울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의 끈을 아주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강도윤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상징을 완전히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었지만 태혁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짐승을 길들이는 지루한 과정에 대한 피로감이 더욱 짙게 깔려 있었다. 국민 여동생의 오빠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을 노리던 치밀한 스토커는 이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충견으로 전락해버렸다. 하지만 태혁은 도윤의 그 광기, 어린 집착이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알기에 이 위험하고도 짜릿한 지배의 게임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어지는 가운데 태혁은 침대에 나른하게 몸을 기대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내일부터 시작될 도윤과의 새로운 일상을 머릿속에 그렸다. 이제 저택의 모든 카메라는 도윤이 아닌 태혁의 손끝에서 통제될 것이며 그 교만했던 재벌가 후계자의 숨결 하나까지도 서태혁이라는 사내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덫을 놓은 자가 오히려 덫에 걸려 질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태혁에게 꽤나 흥미로운 유희였고 그는 기꺼이 이 미친 짐승의 완벽한 주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깊은 밤속에서 강도윤의 제국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서태혁이 군림하는 새롭고도 잔혹한 질서가 핏빛 장막을 들이우며 그 웅장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태혁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은색 쟁반 위에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를 받쳐든 강도윤이 굳은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저택의 절대적인 군주로서 태혁을 억압하던 오만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태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조심성만이 가득 차 있었다. 태혁은 침대 헤드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도윤이 다가오는 모습을 서늘한 눈빛으로 감상하며 그가 쟁반을 내려놓을 때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고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다. 도윤은 태혁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으며 그의 굴복하는 모습은 태혁의 내면의 기묘한 통제욕과 정복감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하며 타오르게 만들었다. 커피 향기가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태혁은 천천히 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고 그 건조한 동작 하나하나에 도윤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내 일과는 당신이 직접 챙기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통제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뼛속 깊이 가르쳐 줄 테니까 말입니다. 태혁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는 도윤의 심장 깊숙한 곳에 지울 수 없는 노예의 낙인을 찍어내고 있었고 도윤은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며 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작게 속삭였다. 스토커와 피해자라는 기형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두 남자의 핏빛 인연은 이제 완벽하게 뒤집힌 권력의 저울 위에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가장 어둡고 농밀한 심연을 향해 거침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태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나 도윤의 곁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며 창가의 커튼을 확 젖혔고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의 짙은 어둠을 단숨에 몰아냈다. 당신의 권력과 가문은 여전히 겉으로는 견고하게 유지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실은 이제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훌륭한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태혁의 잔인한 선언에 도윤은 등을 보인 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체념한 듯 힘을 풀며 자신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사슬의 감촉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사냥꾼을 노리던 오만한 포식자의 몰락과 심연 속에서 주도권을 쥔 사냥꾼의 비정한 굴림은
이 끔찍한 저택에 숨겨진 진실이 되어 영원히 두 사람만을 붙잡아매는 파괴적인 족쇄로 남게 되었다. 그날 오후 유나의 무사 귀국 소식과 함께 저택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겉보기와 달리 저택 내부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이미 완벽하게 전복되어 있었다. 강유나는 오빠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태역이 쥔 끔찍한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그저 오빠가 팀장님을 존중하게 된 것이라 착각하며 해맑게 웃었다. 태역은 유나의 미소를 보며 씁쓸함을 삼켰지만 이내 서늘한 이성을 되찾고 도윤을 향해 무언의 경고를 보내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을 유지했다. 이제 서태역 앞에는 강도윤이라는 거대한 맹수를 완벽하게 길들이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긴장감과 피비린내 나는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새로운 전장이 활짝 열려 있었다. 도윤은 태역의 눈치를 살피며 저택의 모든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을 군말 없이 태역의 스마트폰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반항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자신이 설계한 감옥의 열쇠를 고스란히 상대에게 넘겨주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도윤의 눈빛 속에는 기괴하게 맹목적인 복종심과 태역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집착이 진득하게 묻어나오고 있었다. 태역은 시스템 마스터 권한이 승인되었다는 화면을 확인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 이 거대한 요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마지막 절차를 아무런 동요 없이 마무리 지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은 저택의 복도를 걸으며 태혁은 더 이상 낯선 이의 감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자유 속에서 오히려 차가운 이 긴장감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제국을 거닐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 괴물의 목줄을 쥐어짜낸 이 승리는 결코 평화로운 결말이 아니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팽팽한 살얼음판 위에서의 위태로운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민 여동생의 다정한 오빠로 위장했던 치밀한 스토커를 영원한 노예로 전락시킨 서태역의 숨막히는 반격은 끝났지만 두 짐승이 얽혀 들어가는 지독한 관계의 진짜 막은 이제야 비로소 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저택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축은 완벽하게 서태역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한때 이 모든 공간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군림했던 포식자 강도윤은 이제 태역의 묵인과 허락 없이는 아주 사소한 일상조차 영위할 수 없는 완벽한 종속물로 전락해버렸다. 태역이 빼돌린 치명적인 비자금 장부와 그룹의 로비 명단은 도윤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인 동시에 이 기형적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견고하고 끔찍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다. 태역은 아침마다 자신을 위해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는 재벌가의 후계자를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권력이라는 허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매일같이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었다. 도윤의 내면에 물리를 틀고 있던 병적인 소유욕과 통제욕은 태역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그날 밤을 기점으로 기괴한 형태의 맹목적인 복종으로 변질되어 갔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피조물에게 도리어 영혼까지 저당 잡혀버렸다는 사실은 도윤의 오만한 자아를 산산조각 냈지만 동시에 그 파괴된 잔해 위로 기이한 희열을 피어오르게 만들었다. 한때 태역을 감시하기 위해 저택 곳곳에 은밀하게 설치해 두었던 수백 대의 고화질 카메라들은 이제 태역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는 차가운 눈동자로 탈바꿈했다. 도윤은 렌즈 너머로 자신을 주시하고 있을 태역의 서늘한 시선을 상상할 때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찌릿한 전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스위스에서 무사히 돌아온 강윤아는 저택의 감도는 이 섬뜩하고도 기묘한 기류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사랑하는 오빠가 자신의 경호팀장을 깊이 신뢰하여 권한을 대폭 위임한 것으로만 보였고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훌륭한 업무적 파트너십으로 포장되어 그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 태혁은 유나 앞에서는 언제나처럼 묵묵하고 성실한 경호팀장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녀의 안전을 책임졌지만 유나의 등 뒤에서 도윤을 향해 쏘아내는 시선에는 주인을 짓밟고 올라선 맹수의 서늘한 지배욕이 서려 있었다. 도윤은 동생의 해맑은 미소 앞에서도 태혁의 차가운 눈초리를 의식하며 흠칫거렸고 그 굴욕적인 순간들마저도 이제는 그에게 묘한 쾌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태혁은 자신의 침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모니터 화면 속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도윤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며 이 지독한 복수의 의미를 조용히 곱씹었다. 만약 그날 밤 자신이 확보한 그 치명적인 범죄 증거들을 경찰이나 언론에 곧바로 넘겼더라면 부패한 권력의 생리상 도윤은 어떻게든 꼬리를 자르고 법의 교묘한 맹점을 빠져나갔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기에 태혁은 사회가 규정한 얄팍하고 무력한 정의 대신 이 거대하고 추악한 괴물을 자신의 발밑에 직접 묶어두고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잔혹하지만 확실한 사형 집행 방식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 저택 안에서 서태혁이라는 사내의 존재는 곧 절대적인 법이자 질서였으며 강도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단 하나의 무자비한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태혁은 도윤의 오만함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호출했고 도윤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도윤은 단정했던 낮의 모습과 달리 미세하게 흐트러진 차림이었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태혁이 어떤 가학적인 명령을 내릴지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기괴하게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들어와서 문을 닫으십시오. 태혁의 낮고 위압적인 명령이 떨어지자 도윤은 훈련받은 짐승처럼 군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육중한 문을 소리 없이 닫고 얌전히 멈추어 섰다. 태혁은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꼬고 앉은 채 특유의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으로 도윤의 전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끈적하게 훑어내리며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태혁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발치 아래 카펫을 가리키며 무릎을 꿇으라고 짧게 지시했고 그 명령에는 단 한치의 반항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통제력이 담겨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들며 타인의 목숨을 벌레처럼 여겼던 오만한 재벌가의 후계자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소유하고자 했던 일개 경호원의 발밑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도윤의 무릎이 카펫에 닿는 순간의 둔탁한 마찰음은 이 저택의 뒤틀린 권력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승전보처럼 방안을 울렸고 태혁의 입가에는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이 설계한 사냥터에서 도리어 영원한 사냥감으로 전락해버린 짐승의 굴복을 내려다보며 태혁은 끓어오르는 정복감을 차갑게 억누른 채 구두코로 도윤의 턱을 들어올리며 서늘하게 눈을 맞추었다. 당신이 아직도 이 저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까봐 내 방식대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중입니다. 태혁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도윤의 귓가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내 심장 박동이 멈추거나 내가 아주 작은 변덕이라도 부리는 순간 당신이 가진 그 거대한 왕국과 화려한 권력은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거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도윤은 태혁의 구두코에 턱이 들린 굴욕적인 자세에서도 반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태혁의 서늘한 시선에 완자매인 채 황홀경에 빠진 광신도처럼 내 주인님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시인했다. 그 기괴하고도
병적인 순종의 대답을 들으며 태혁은 속으로 짙은 혐오감을 삼켰지만 동시에 이 미친 괴물의 목줄을 평생토록 쥐고 흔들어야 하는 자신의 가혹한 운명에 씁쓸한 조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태혁은 단순히 도윤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학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쥐고 있는 거대한 권력과 자본을 조종하여 부패한 비자금 네트워크를 비밀리에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도윤은 태혁의 서늘한 지시가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수족과도 같았던 끈앞풀들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불법 로비 자금들을 사회 환원이라는 명목으로 기부하며 스스로 구축한 부패의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만 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태혁의 손끝에서 서서히 해체되고 정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도윤에게 살이 찢기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그는 태혁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억눌려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서태혁은 가장 어두운 심연 속에서 악마의 손을 빌려 세상의 쓰레기들을 치워내는 이 위험천만한 방식이 진정한 정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루는 도윤의 측근 중 한 명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반발하여 태혁의 뒷조사를 시도하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저택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태혁은 그 사실을 보고받자마자 도윤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그의 눈앞에서 측근이 빼돌리려 했던 자료들을 불태워버리며 그 어느 때보다 무섭고 싸늘한 살기를 뿜어냈다. 당신의 개들이 함부로 주인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2번 다시 발생한다면 그 대가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여동생이 치르게 될 겁니다. 태혁의 그 무자비하고도 잔혹한 경고에 도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권력이 태혁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도 못한 것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의 뚜추로 빠져들었다. 그 사건 이후 도윤은 태혁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극에 달하여 그룹 내부의 반발 세력을 피도 눈물도 없이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태혁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드는 충실한 사냥개로 완벽하게 거듭났다. 태혁은 도윤이 저지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을 묵인하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그룹의 핵심 부서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으로 서서히 개편해 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도윤이라는 젊은 후계자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그룹을 쇄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서태혁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의 완벽한 설계와 통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태혁은 도윤의 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묘한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점점 이 어둠의 세계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경계하며 이성의 끈을 조염했다. 계절이 바뀌고 저택의 정원에 낙엽이 쌓여갈 무렵 태혁과 도윤 사이에 이 기형적이고 숨막히는 관계는 그들만의 기묘한 법칙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일상으로 고착화되었다. 낮에는 강윤아를 보호하는 충직하고 과묵한 경호팀장과 그를 무한히 신뢰하는 다정한 재벌가 오빠의 모습으로 완벽한 연극을 펼쳤지만 밤이 되면 저택은 두 맹수의 핏빛집에 욕구와 맹목적인 복종이 뒤엉키는 잔혹한 성역으로 돌변했다. 태혁은 도윤의 광기, 어린 집착을 완벽하게 길들여 자신의 발밑에 묶어둠으로써 윤아의 안전은 물론 자신의 삶까지 방어해냈고 도윤은 족쇄를 찬 노예로 전락했음에도 태혁의 시야 안에 머무른다는 기괴한 안도감에 취해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파괴적인 공조는 겉보기에는 호수처럼 잔잔해 보였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1분 1초를 다투며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